팩토링을 보시고 간단하게 전자상관의 내용을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토링. 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채권 출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한 관계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팩토링 거래에 있어서 팩토링 회사가 있습니다. 팩토링 회사가 이 팩토링 회사가 채권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양도받고 그 대가로 팩토링 회사는 채권자에게 금융의 제공을 해주는 거래 형태. 자,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뭘 받을 수 있죠? 돈을 받아야 되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채권자가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팩토링 회사에다 넘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팩토링 회사, 근데 여기다 이게 100만원 받을 거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 한 90이 넘기든지 80이 넘기든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 팩토링 회사가 이 채권자에 대해서 나중에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추심하게 됐죠. 그렇죠?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 회수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팩토링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팩토링 회사는 단순한 금융 제공. 자, 여기다가 돈을 주죠. 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원짜리를 90만원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단순한 금융 제공자가 아니라 채권 관리.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채권 관리와 회수. 돈을 돌려받는 거. 제3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경영정보의 제공, 기타 업무의 대행 등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법 46조 21호에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법에서는 영업상의 채권의 매입, 자, 샀죠? 그 다음에 회수, 가서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했죠? 회수 등에 관한 행위를 이 팩토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유형은 진정 팩토링과 이 부진정 팩토링으로 나누는데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이 채권자가 이 팩토링 회사한테 채권을 판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 자, 진정 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 사람부터 100만원짜리 받을 거를 90만원에 샀어요. 샀는데 팩토링 회사가 가서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주면 그러면 팩토링 회사는 자기만 손해볼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이 90만원을 뭐랍니까? 다시 채권자한테 주면서 이 채권을 다시 나한테 줄 테니까 다시 90만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상환 청구권이 있는 팩토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바로 진정 팩토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자로부터 어떤 채권을 팩토링 회사가 사는데 나중에 팩토링 회사가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팩토링 회사는 이 사람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다시 채권자한테 가서 내 돈 내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시 회수해 올 수 있는 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진정 팩토링. 만약에 팩토링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팩토링 회사 너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것을 부진정 팩토링. 그래서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팩토링 회사가 채권자한테 사주는 값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상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값이 제대로 쳐주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부진정 팩토링 이런 거는 불량 채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헐값에 사주겠죠. 나머지 소매, 도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보시고요. 자, 그러할 경우에 팩토링 계약의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소비대차설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팩토링 회사가 이렇게 했을 때 자, 소비대차설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을 여기다 팔고 이 사람은 여기다 뭐했다? 돈을 구워준 거죠. 이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종의 소비대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채권 매매설은 자 팩토링을 외상 매출 채권의 매매라고 보는 결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는 게 이제 이분설로 보는 이 소비대차설과 채권 매매설 그 다음에 이분설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분설은 진정 팩토링과 부진정 팩토링으로 나누어서 법적 성질을 따집니다. 자, 보십시다. 자, 아까 진정 팩토링은 뭐였죠? 진정 팩토링과 부진정으로 나눠지는데, 진정 팩토링에서는 팩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팩토링 회사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자,
내가 지금 사주지만 만약에 이것을 채무자한테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다시 너한테 사달라고 할 거야. 청구권이 있는 거죠. 상환 청구권이 있는 것이 진정 팩토링이고, 부진정은 팩토링 회사가 권리자가 있을 때 이 나중에 상환 청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사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 팩토링의 경우는 채권 양도는 채권의 매매로 보고, 채권 양도는 채권의 매매로 보고, 부진정 팩토링의 경우는 채권 양도에 관한 일을 소비대차설로 보는 설과 채권 양도 이행행위로 보는 채권 매매설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내에서는 이 이분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정 팩토링은 채권을 매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환하는 거고, 부진정 팩토링의 경우는 다시 사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소비대차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학설에 관한 내용, 법적 성질은. 자, 그러면 자 하나씩 이제 법률 관계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팩토링 업자. 채권 수심하는 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물품 공급자의 관계. 자, 물품 공급자의 매매 채권. 자, 이거는 뭐냐면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주죠. 돈 받을 대금 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품 공급자, 이 물품 공급자의 매매 채권을 팩토링 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팩토링 업무의 중요 부분으로서 양도 채권의 범위는 팩토링 거래 계약, 기본 계약에 따라서 정해지며, 현존하는 채권은 물론 장래에 발생한 채권도 채권 양도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물품을 판매하는 이 채권자가 물품을 판매해서 물품을 산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돈 받을 채권을 뭐한다? 팩토링한테 넘긴다. 팩토링 업체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는 꼭 현재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뭐도 장래의 채권도 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뭐다? 확정성 내지는 확정 가능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면 뭡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장래의 채권도 되지만 그것이 확정 가능해가지고 그 금액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채권이 그 성질, 당사자 간의 의사 및 법률 등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경우는 팩토링 거래에서 대상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양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팩토링 계약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팩토링은 매매 채권을 인수하는 단기 금융의 한 형태가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의 금융을 제공할 것인가는 팩토링 계약에서 정해진다. 국내에서 이 팩토링 거래 계약서에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 대부와 지급 보증을 하는 팩토링 업무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에 예를 들면,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100만원짜리 받을 게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받을 게 있는데 이 채권을 팝니다. 얼마에? 80만원을 팔겠다. 그러면 팩토링 회사는 여기서 가서 이것을 받아서 100만원에 받아오면은 얼마가 이익이 생긴다? 20만원.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이 채무자한테 어차피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받을 수 없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팩토링 회사에 넘김으로써 저렴하게라도 할인해서라도 그것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오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물품 공급자와 매수인과의 관계. 물품 공급자는 뭐죠? 자, 팩토링 회사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을 때 이자죠, 채권자. 자, 물품 공급자와 매수인 간의 통상의 매매 관계.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파는 이 관계에서는 통상의 매매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특별하게 볼 건 없죠. 그 다음에 팩토링 업자와 매수인 관계. 자, 이 사람이 받을 돈, 채권을 이 사람한테 팔아한 경우, 팩토링 회사는 가서 매수자죠, 매수자. 채무자는 매수자입니다. 물건을 산 사람,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는데, 자, 팩토링 회사와 이 매수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팩토링 업자는 양수한 매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가서 돈 달라. 네가 이 채권자한테 줘야 될 돈 있지? 이 돈을 100만원 갚을 걸 내가 80만원 사왔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 되겠죠. 근데 굳이 이런 거는 바뀔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대항 요건이 구비된 경우는 팩토링 업자에 대해서 대금 채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팩토링 회사가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제 채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람을 달려주겠죠. 내가 이 받을 채권을 이 팩토링 회사한테 양도한다라고 통지를 해줬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는 이 채무자는 누구한테 변제해야 된다. 이제는 팩토링 회사에게 대금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왜 이제 이게 나오냐면, 자,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자,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채권을 양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죠.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한테 내가 너에 대한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넘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지를 해줘야 되거나 이 사람이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민법의 450조의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지명채권 양도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이버에서. 그러면 그 방법을 이제 그 내용이 설명이 됐습니다. 아니면 민법 450조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통지를 안 받으면 채무자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될 채권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타나서 나한테 갚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보호받지 못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채권자가 내가 나한테 받을 돈을 이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가서 이 사람한테 자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갚어. 그 방법이 뭐다? 지명채권 양도 방법. 민법 450조에 있다. 지명채권 양도 방법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거래기업에 대해 생긴 사유로서 팩토링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내가 통지를 받기 전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돈을 줄 게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또 받을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항변 사유가 있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 없이 채권 양도를 승낙한 때에는 거래기업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팩토링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의 없이 물론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줄 게 있는데 또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받을 돈도 20만 원이 있다. 라는 것을 이 사유를 팩토링 회사에게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 경우는 이 20만 원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는 이 팩토링 회사에 100만 원 그대로 주고 20만 원은 채권자에 대해서 따로 받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만약에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팩토링 회사에 그래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이 채권자한테 부담해야 될 100만 원이 있지만 반대로 내가 채권자한테 20만 원을 받아야 될 권리도 있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팩토링 회사는 이 사람한테 가서 무슨 소리야 너 20만 원 갚아야 되겠다면서 20만 원 다시 내놔 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60만 원만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래기업은 자 팩토링 회사 다시 씁시다. 권리자, 의무자, 채무자 이게 기업이죠. 거래기업. 자 거래기업은 매출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동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기타 항변이 없을 것을 담보해야 된다. 방금 그 말이죠. 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나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될 돈 20만 원 있어 할 경우는 뭡니까? 그러면 다시 가서 너 20만 원 더 내놔 이 말이죠. 그것을 담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타의 항변이 없을 것을 담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자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팩토링 회사에 대한 채권 출심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너한테 100만 원 갚아야 될 건 있지만 또 내가 너한테 20만 원 받아야 될 게 있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채권 양도 일반 원칙에 따른다면 채무자는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팩토링 회사의 채권 출심에 대해 상계로서 항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자 내가 이 채권자에 대해서 돈을 20만 원 받을 게 있다라고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무 이의를 하지 않고 팩토링 회사에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100만 원 갚을 게 있지라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 양도를 승낙했다라고 하면 이 채무자는 팩토링 회사에 대해서 상계로서 대항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채무자의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이 매출 채권의 포괄적 이괄 양도 이후에 성립한 경우는 채무자는 역시 상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에게 넘기는 시점, 자, 이 넘기는 시점이 뭐냐면 4월 1일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월 1일을 가정했는데 그 전에 4월 1일 전에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계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겠지만 예컨대 6월 1일이다. 6월 1일 날 어떤 채권이 새롭게 이 사람에 대해서 받을 게 있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팩토링에 관한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